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최근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연쇄 도산과 미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비트코인이 현재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며 한 주간 3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께서 많은 걱정과 조바심을 느끼십니다. 금융위기가 다시 온다고 하는데 그럼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경기 침체가 확실해 보이는데 그럼 주식 떡락하는 거 아니야? 테슬라 연초부터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좀 팔까? 비트코인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올라탈까? 여러분, 혹시 주말 내내 이런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심숭생숭하셨습니까? 물론 저도 이런 분들의 심리를 이해합니다. 자연스럽게 상승장으로 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돌발 이벤트 발생하니까 이건 뭐 진짜 퍼펙트 스톰이 이건가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보통 40년 만에 급락이라는 자산시장의 대하락장이 나왔다면 이 하락 구간이 회복되는 과정 역시 그냥 원만하게 쭉 오를까요? 급락했던 원인이 해소되는 과정에서도, 해소된 직후에도 사람들은 13개월 이상 지속된 하락장의 관성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는데 그게 갑자기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반등도 대부분의 비관론자들은 데드캣 바운스라고 폄하했죠. 그런데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비관론 말고도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파는 자산시장의 급락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서도 계속 문제를 만들었고, 그 결과 미국 밖에서 생기던 강달러에 의한 각국의 환율 문제와 내수 침체 등의 문제점들에 관심 없던 연준도 자기네 본토에서 은행이 파산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식겁한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결국 언젠가는 터질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악재들이 계속 터지면서 하락장이 지속됐고, 이제 반등 국면 초입에서도 아직 남아있던 악재가 터진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심플하게 설명드렸지만 이걸 깊게 들어가서 보면 당연히 복잡하겠죠. 문제가 아주 심각해 보이겠죠.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연준에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행위 자체가 계속 반복되는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을까요? 현재의 법정화폐 시스템 안에 썩어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매번 덮고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이번엔 복잡하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기 전에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또 돈을 풀어 덮겠구만 이라고 생각해야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2008년에도 2020년에도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늘 더 큰 덮개로 덮어버릴 뿐이었어요. 자, 그럼 우린 생각해야죠. 결국 정부는 다시 돈을 풀겠고 연준은 금리를 조만간 동결하고 시간차를 두고 내리겠구나. 그럼 그 큰 흐름 안에서 본다면 금융시장의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인 유동성이 풀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들을 중심으로 그 풀린 유동성을 받아먹으며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장이 극복되는 과정은 급격하게 꺾인 200일 이평선이 서서히 펴지면서 시간차를 두고 우상향으로 바뀌며 상승작으로 연결되는데 그 기간이 대략 11개월에서 13개월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최근 나스닥 차트를 보시죠. 어느덧 200일 이평선이 거의 다 펴졌죠? 어느 정도 200일 이평선이 지지를 받으면서 급격히 꺾여있던 200일 이평선이 거의 다 펴졌고, 이제 비트코인처럼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위로 올라가면 슬슬 200일 이평선이 우상향 됩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하락장이 종료되고 상승장이 시작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럼 저를 포함해 많은 구독자분들이 투자하시는 테슬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과거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락장에서 개별 주식의 움직임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 무조건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지수의 회복 시점을 잘 봐야 하며, 아무리 급락해서 끝없이 빠질 것 같아 보여도 절대 비관론에 빠지지 말고 지수의 흐름을 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작년 연말에 끝없이 빠지고 있을 때 단순 차트의 낙폭만 보고 패닉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며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테슬라는 아직 강하게 우하향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일단 주가가 오르내리면서 200일 이평선 근처로 이동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200일 이평선 근처에 붙으면 그때부터 1단계, 2단계를 밟아 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옆으로 횡보하며 오랜 시간이 걸릴 넷플릭스 같은 움직임일지 금처럼 V자 반등하며 올라가는 흐름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차트를 보니 답이 없다면서 한참 더 내릴 거라는 말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분석인지는 넷플릭스와 금의 바닥 구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 한번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간이 바닥이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지나고 나니 알게 된 거지. 그땐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단기적 움직임과 어디까지 빠질지를 절대 차트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테슬라는 실제로 연초부터 100%가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현재 조정 국면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주가가 금값의 흐름처럼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없죠. 테슬라의 변동성은 위든 아래든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의 개별 차트의 흐름보다는 나스닥이 반등하며 200일선이 우상향되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꼭 살펴보고, 만약 저처럼 주식이 상승장으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근거 없는 두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금융 시스템의 오류에 쫄지 말고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 즉 놀라서 물량 던지지 않고 장기 투자의 처음 마음 그대로 계속해서 매집해 나간다는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 시점에 테슬라가 갑자기 금의 과거 흐름처럼 200일선 뚫고 밴드 상단까지 간다고 한들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설령 우리의 예상과 달리 하락적으로 변동성이 온다 한들 작년 대하락장을 온몸으로 맞으며 버텨온 방어력 업그레이드 되신 장기 투자자 분들이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월가의 레전드 피터 린치의 말씀처럼 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합니다. 절대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속적으로 해온 걸 계속하는 게 가장 훌륭한 투자자가 되는 길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시장을 똑바로 쳐다보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번 미국 은행들의 뱅크런과 파산, 그리고 계좌 동결 사태에서 뭘 느끼셨습니까? 얼마 전 일론의 트윗처럼 크립토가 스캠이라 은행에 돈을 넣어야 할까요? 아님 은행이 스캠이라 크립토에 넣어야 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이해했든 안 했든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뱅크런이 반복되고 금융 시스템의 오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연준의 인위적인 금리 조절이 계속되며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는 현상이 반복될 때마다 비트코인은 이 세상에 계속 자신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 비트코인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내가 모르더라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15년간 어떤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확장되고 점점 커져간다면 그 현상에 대한 그동안의 편견을 내려놓고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똑바로 마주보고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기 위한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늘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르는 게 많고 세상은 늘 나보다 빨리 변하잖아요. 조금만 겸손해지고 편견을 내려놓으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실들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연준은 이번 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은행은 안전하다.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 회의 결과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봐, 내가 올해 금리 인하 없다고 했지? 금리 동결할 거라고 예상하고 주식이랑 코인 오르더니 금리 올리니까 바로 떡락하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과거에 파월이 했던 얘기랑 실제 상황이랑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비교해 보시면 파월과 연준의 표면적인 발표가 얼마나 의미 없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과거의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시죠. 연준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 금리를 현재 0에서 0.2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에서는 2023년까지 제로 금리가 유지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높은 물가 상승률은 경제 재개로 인한 소비 확대, 공급 부족, 그리고 기저 효과 등에 겹쳐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요인들이 해결되면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내년에 금리를 3회 인상한다는 예고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 중 과반수는 내년에 0.88에서 1.12% 수준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완전 고용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연준의 강력한 돈줄 제기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갈 길이 멀어 금리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 최종 기준금리 목표치를 5.1%로 제시하면서 지난 9월 예측치였던 4.6%보다 0.5%포인트 더 높였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정책 전환을 할 거란 이른바 피벗 예상은 더욱 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은행 시스템 안정을 위해 이번엔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센 상황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와 관련해 금리를 동결하는 것도 오늘 논의선상에 있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다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연준이 물가를 잡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강력하며 연준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재차 강조하면서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투자와 관련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기 투자자나 트레이더라면 파월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매번 금리 방향을 예측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내릴 것 같았는데 내리 꽂을 것 같았는데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쇼 칠걸. 난 그럴 줄 알고 쇼 쳤지롱. 수익 달달하구만. 이렇게 게임하듯 재밌게 자신의 노동소득으로 번 피 같은 돈을 걸고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단단한 부의 탑을 쌓아가실 분이라면 자신이 알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맞출 수도 없고 끊임없이 변하는 금리를 예측하며 배팅할 여유가 있을까요? 과거 파월의 연설 내용에서 봐도 뻔히 몇 달 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오리발 내밀며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몇 달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말 바꾸면서 연준은 현재 경제의 엄중한 위기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했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맨날 순진하게 파월이 하는 말만 믿고 자신의 투자 플랜 없이 이랬다 저랬다 샀다 팔았다 쇼쳤다 롱쳤다 이러면 자신의 피 같은 돈이 서서히 계좌에서 사라지는 놀라운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5%입니다.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말 믿으십니까? 전 단 1%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 금융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금융 자체가 신뢰 기반의 시스템인데 미국에서 그것도 가장 안전한 국채를 들고 있다가 뱅크런을 당해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인 금리를 또 올렸다? 그리고 연내에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각 은행들의 돈을 빌려줘서 유동성 공급 아닌 유동성 공급을 하니깐 괜찮을 거다? 그건 연준 생각이고, 이번엔 또 어디선가 문제가 터지고 또 돈으로 메꾸고 또 터지고 또 메꾸는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결국 금리는 더 이상 올릴 수 없고 시간차를 두고 내릴 수밖에 없지만 일단은 늘 그랬듯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은행은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거죠. 아니, 누가 물어봤습니까? 안전하냐고?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스스로 강조하는 건 뭐다? 스스로 쫄리는 거다. 그게 파월의 속내입니다. 우린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전 최근 영상에서 계속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반격의 한 해, 상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는 장기 이평선인 200일선이 드디어 우상향 되면서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는 전형적인 상승장 초입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미국 주식 인덱스 역시 200일선이 거의 다 펴진 상태이며 강한 반등의 도화선만 당겨지면 바로 우상향 될 상태입니다. 여기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 시스템의 신뢰까지 깨진 현 상황에서는 조만간 자산시장이 기다리는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으로 가격이 반영되며 본격적인 상승장의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우리가 지난 하락장 때 정말 힘들고 지치고 불안할 때 그때도 같이 영상 보면서 그 순간을 얼마나 잘 견디고 이겨내는지 모두가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어느덧 따뜻한 봄의 온기가 몸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온기가 불어오는 중간중간에도 갑작스런 한기는 간간히 불어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의 온기가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SNS에서도 주변에 투자 안 하던 지인들과의 대화에서도 갑자기 비트코인이 언급되고 주식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봄이 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확실한 데이터요? 객관적 데이터요? 그게 통계로 나오면 이미 늦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올타임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특히 하락장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좋은 자산을 지키고 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불안한 분위기와 미국발 뉴스들이 쏟아져도 작년 대하락장을 이겨냈던 갓바로 간간히 불어오는 한기는 가볍게 털어주세요. 이거 뭐 솔직히 우리 멘탈에 아무런 영향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동안 진행해온 좋은 자산의 매집을 차분하게 마무리하고 다가올 상승장을 팝콘 들고 재밌게 지켜볼 준비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재밌는 영화 본다고 생각하면서요. 아시겠죠? 여러분, 최근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올해 들어 연초부터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이 많이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은행들과 유럽 쪽으로 번진 은행들의 파산 리스크 와중에도 금융자산 쪽의 분위기는 꽤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우려한 미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발빠른 초기 대응 때문이긴 한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올해는 반격의 한 해 상승장이 지속될 거라는 게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찌됐던 금융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자 주변에서 투자 안 하던 사람들이 슬쩍 떠보며 가끔 물어보죠. 야, 요즘 비트코인 좀 오르던데 계속 갖고 있었어? 테슬라 쭉쭉 오르다가 조정받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사석에서는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나 자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오픈됐거나 아는 관계라면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죠. 그래서 현재의 투자 시점과 테슬라나 비트코인 같이 제가 투자 중인 자산들에 대한 생각을 잘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상승장으로 간다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올해가 상승장이라며. 그럼 더 많이 오를 걸 사야지. 아이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니라 급등하는 K 배터리나 중국 전기차를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래서 투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투자의 본질이 무엇이고 자신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투자의 방식에서 해야 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마치 업무 매뉴얼처럼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자신이 상상력을 펼칠 부분과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아주 자연스럽게 지키게 될 텐데 이런 정의나 스스로의 원칙이 없다 보니 공포감이 무섭게 몰아치는 대하락장에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쇼스로 먹겠다고 달려들고 조금 오르는 반등장이 오면 비관론에 젖어 아무것도 못하거나 아님 바로 선물 옵션으로 배율을 올려서 달려들고 변동성 더 큰 것만 찾아다닌다는 거죠. 이건 뭐 무슨 중간이 없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저는 테슬라, 비트코인 그리고 서울부동산에 장기 투자하는 BTS 투자자로서 저 나름대로의 투자 철학이 있습니다. 뭐 거창하게 철학이라는 단어까지 붙이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언제나 마인드는 100억대 자산가로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만의 장기 투자의 철학이 있습니다.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 바로 이 문장인데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아마 이 문장을 제가 영상 곳곳에서 계속 설명드리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건 약간 여담이긴 한데요. 제가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영상에서 많이 주입한 인트로 영상과 대표 BGM, 파도소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주 설명드린 멘트들이 귓가에서 계속 맴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께서는 제 채널의 찐 구독자이시다는 증거라 가스라이팅 당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장기 투자의 개념은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는 말처럼 리스크 자체를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린다는 말이 아니라 투자의 세계에서 리스크는 피할 수 없는 대상이고 리스크의 크고 적음에 대한 판단보단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이게 저에겐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리스크가 크더라도 그 자산의 구조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면 저는 투자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서울 부동산을 처음 매수할 때도 레버리지에 대한 리스크는 장기적으로 서울의 땅 한 평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았고, 다양한 미국 주식을 분산 투자하다가 테슬라 하나로 올인할 때도 이제 막 태동된 전기차 산업의 미래가 장기적 우상향이고 그 필드의 1등 기업이면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 그리고 팬덤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인식한 다음에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모든 미국 주식을 정리하고 테슬라 하나로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갖고 있는 퇴직 계좌의 상품도 테슬라 채권 ETF로 다 정리하고 올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엔 저도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차분하게 공부하고 인류의 화폐 역사와 현재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하나씩 확인하다 보니까 이건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네트워크의 가치와 비트코인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가격의 변동성이란 리스크는 장기 투자를 통해 시간으로 녹여내면 되는 거지 피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테슬라, 비트코인, 서울 부동산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봤지만 아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은 장기 투자에 동의하시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는 것까지 동의했어도 투자하는 자산의 종류는 다양하겠죠? 보는 시각에 따라 테슬라나 비트코인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종목들, 그 자산들을 보유하지 않고 좋지 않게 본다면 사실 그건 본인 판단이고 선택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산이 됐든 정확하게 자기 기준으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파악해서 오랫동안 투자했다면 좋은 성과가 나올 테니까 자산의 종류에 대한 이견은 사실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분명히 어떤 좋은 자산을 발견했는데 그 자산의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확인했고 리스크가 무엇인지 알고 시간으로 녹일 수 있음을 깨달았는데 투자를 결정하는 바로 그 시점에 왠지 그 자산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인 건 아는데 뭔가 느릴 것 같고 이미 늦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단숨에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서 엉뚱한 자산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를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전기차의 미래,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신사업 초입이라는 걸 인식했더라도, 그래서 가격 전가력이 높고 이 사업의 1위 기업인 테슬라를 알아보고 나서도 갑자기 테슬라는 이제 많이 오른 것 같다면서 중국 전기차 기업이나 니콜라 같은 엉뚱한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갑자기 배터리에 꽂혀가지고 K배터리라는 국뽕이 차오르는 선택을 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 전개입니까? 마치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 입력해놓고 잘 가다가 갑자기 더 빠른 길 보인다면서 순간적으로 샛길로 들어가면 제 시간에 도착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서 후진으로 천천히 기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죠? 저도 예전에 남산에서 길 잘못 들었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암튼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결론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시간 선호가 급격히 높아져서 조급해진 상태에서 그 결론을 대하게 되면 갑자기 뭔가 더 빠를 것 같고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고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 함정이 늘 나타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의 원리를 이해하고 왜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기술이 적용되어 그동안 불가능했던 난제를 풀었는지 충분히 다 이해해서 비트코인의 화폐혁명에 감탄했으면서 갑자기 투자를 결정하는 순간에 근데 비트코인 너무 비싸잖아. 지금 3,600만 원인데 여기서 1억 가도 3배밖에 안 되잖아. 그럼 비트코인은 비슷한데 가격이 싼 걸 사면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어차피 올해는 상승장이라며. 그럼 다 같이 오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알트로 넘어갔죠? 그리고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테슬라와 비트코인 투자자이기 이전에 부동산 투자자라서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자산의 흐름도 함께 보면서 그래도 나름 자산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테슬라 공부하고 샛길로 가거나 비트코인 알아보고 샛길로 가는 사람들의 논리라면 맨날 비싼 서울 부동산의 가격보다 지방이나 가까운 경기 인천 지역의 저렴한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많이 오른 자산은 덜 오르고 덜 오른 자산이 많이 오를 테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새끼리라고 표현한 알트코인이나 K배터리, 중국 전기차 주식처럼 지방이나 경기, 인천 부동산이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제로 비싸다고 고평가라고 맨날 얘기하는 서울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매매가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냐고요. 통계로 보면 2017년 서울 부동산 가격 대비 경기도의 매매가 수준은 53.4%였는데 2022년에는 44.7%로 떨어졌고 지방과의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테슬라나 비트코인 투자 고민하다가 엉뚱한 선택하신 분들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자산 발견해놓고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면서 새길로 가는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애플의 장기 투자를 예로 설명드리면서 아이폰이 출시되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14년간 애플에 투자했다면 3780% 수익이라고 말하니까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것도 다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는 결과론이지. 그때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런데 여러분, 2008년에 애플이 잡주였나요? 아닙니다. 애플은 그때도 엄청난 팬덤을 갖고 있는 글로벌 회사였고 이미 맥킨토시, 아이맥을 비롯한 최고의 제품을 만들며 IT 분야의 최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사과 농장에 장기 투자했다고 하면서 애플 사례가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그 영화가 나왔던 1994년에도 이미 애플은 엄청난 회사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2008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신제품이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해서 이렇게 세상이 변할 줄 몰랐다고 하신다면 2016년에 기술주를 극도로 싫어하던 워렌 버핏이 애플을 투자할 때 그때 투자하는 것도 늦었던 건가요? 그때 투자해서 지금까지 7년이면 대충 440% 수익인데요? 전세계 시총 1, 2위 기업에 투자해서요. 아니 이것도 못 알아본다고 하고 결과론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솔직히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이 정도도 몰라보면 그건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땐 변동성이란 리스크보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투자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투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점입니다. 솔직히 빨리 부자 되고 높은 수익률 내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찾아 쫓지 않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대부분 빨리 부자가 되고 싶겠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서울부동산과 애플의 사례처럼 확실하게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자산을 매집해서 변치 않는 그 방향성에 자신의 피 같은 돈을 투자하는 게 그런 건 이미 늦었다고, 이미 비싸다고, 그걸론 따라잡을 수 없다면서 새길로 들어가는 실수를 막고 가장 빠르게 불을 일구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난 그것보다 더 빨리 부자 되고 싶다, 이걸론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저는 엉뚱한 새길로 들어가는 투자로 승부 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확실한 자산을 더 많이 매수할 수 있는 월 현금 흐름을 만들까에 집중해서 자신의 월급을 높이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노동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시도에 집중하는 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절대 제2의 비트코인, 제2의 테슬라, 제2의 서울부동산 같은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기반한 어리석은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새롭게 시도했던 팟캐스트 방식의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답답하고 조급해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늘 투자의 현인들께서 말씀하신 정석 플레이를 좀 지켜가자고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자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럼 오늘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을 리스펙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